2018년 어느 봄날, 베이징에서 날아온 한 남자가 서울 땅을 밟으며 품고 있던 생각이 단순히 1256평짜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만날 한국인들을 우습게 여기며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가 계약서 앞에서 손을 떨며 멈춰 선 이유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 만난 한 여자 때문이었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15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신념을 흔들어 놓았으며 결국 그를 중국 정부마저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결정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무엇이 차가운 관료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말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날 제가 받은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린위청입니다. 중국 외교부 자산관리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 서류를 처음 봤을 때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 이유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 허용 확대 정책.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싱가포르까지 외국인 땅 매입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마당에 한국은 문을 더 활짝 열어놓겠다는 거였어요. 동료들이 왜 그렇게 비웃었냐고요? 용산 이태원동 부지 매각 공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미군 기지 바로 옆, 미국 대사관과도 걸어서 10분 거리인 그 심장부 땅을 외국인에게 팔겠다니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데 며칠 후 국장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위청, 서울 출장 준비해. 그 땅 직접 가서 매입 검토하고 와. 순간 가슴이 뛰었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그냥 귀찮은 업무일 뿐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나라를 운영하는 걸까? 15년 동안 여러 나라 부동산 업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쉬운 건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첫 느낌은 생각보다 깔끔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려다본 서울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파트들이 산 위까지 빼곡히 들어선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했거든요. 중국의 웅장한 도시 계획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일 만날 한국 담당자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모습을 보이겠지. 외국인 앞에서 고개 숙이고 허리 굽히며 네 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한 다짐이 있었는데요. 빨리 계약 끝내고 베이징으로 돌아가자. 이런 나라에서 오래 있을 이유는 없어.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일까? 그 호기심이 결국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날 만날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줄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한국 담당자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거든요. 아마 작은 키에 굽실거리며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넬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 큰 여성이 똑바로 선 자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새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한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린위청 과장님이시죠? 정하영입니다. 그 순간 제가 왜 당황했는지 아세요? 명함을 건네는 방식 때문이었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자연스럽게 건넸거든요.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하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용산 부지 안내를 맡게 된 정하영입니다. LH공사에서 8년간 일했고 현재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릴 안내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때 하영이 보인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데요.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는 대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한국은 투명한 나라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한마디가 왜 저를 그렇게 당황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톤 자체가 달랐거든요.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은 그냥 담담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차를 타고 용산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하영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무시하는 투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나가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저 건물이 용산 파크타워고요. 저기가 용산역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땅은 저 언덕 너머에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자
뭔가 다르네.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빨리 땅만 보여주세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영이 차를 세우고 한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창밖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저 땅에는 1256평짜리 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았던 흔적도 있고 미군 부대가 들어선 이유도 있고 재개발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관심 없어요. 땅값과 계약 조건만 알면 됩니다. 그때 하영이 보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슬프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은 그냥 조용히 실망한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땅부터 보시죠. 차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더 불편했습니다. 왜 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분명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또 다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불편함이 곧 제 마음의 변화 신호였다는 거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정말 우스웠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평범한 땅이네. 1256평 부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거든요. 특별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풀이 자란 빈 땅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가 그 땅이에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1256평. 약 4150제곱미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평당 가격, 개발 가능성, 교통 접근성.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하영이 갑자기 한 말이 제 계산을 멈춰 세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이는 작은 돌무덤 같은 거 보이세요? 땅 한 구석을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짜증이 났는지 아세요? 돈 계산에 방해가 될까봐 그랬어요. 그런 건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영은 제 말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이 땅에는 피난민들이 살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텐트를 치고 판자집을 짓고 하루하루 버텨냈던 곳이에요. 부산까지 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하영이 그 다음에 한 말은 달랐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12살이었는데 엄마가 죽어서 혼자 여기서 3년을 버텼대요. 미군들이 주는 통조림으로 연명하면서요. 저는 왜 그때 갑자기 말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때요?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져 있었거든요. 하영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땅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여기는 1970년대부터 재개발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쫓겨났죠.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발끝으로 건드리며 말했어요. 집을 헐고 보상비도 제대로 못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요. 그때 제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아세요?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이상하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영이 마지막으로 가리킨 곳은 땅 끝자락에 있는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저기는 전쟁기념비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비석 앞에 서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과장님이 사려는 이 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땅은 그냥 땅이었어요. 평수와 가격, 그것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과장님은 중국에서 이런 땅을 본 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뭔 소리예요? 사람들의 아픔이 스며든 땅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베이징 외곽의 철거 현장이 떠올랐어요. 불도저가 집을 밀어버리는 소리, 울고 있는 할머니들, 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건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의미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용산구청에서 토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는데 한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대부분 식당이 문 닫는데 저는 피곤했지만 배가 고팠어요. 아무 데나 가서 빨리 먹고 호텔로 가죠. 그런데 하영이 저를 데려간 곳이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할머니 손맛 백반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먹자고요. 내심 불쾌했어요. 중국에서 온 관료인 저를 이런 허름한 곳에 데려오다니.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제가 왜 놀랐는지 아세요? 식당 안이 생각보다 따뜻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하영아, 오늘은 누구랑 왔니? 할머니가 하영을 보며 웃으셨어요. 할머니,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일로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보며 하신 말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많이 드세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은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었어요. 과장님, 음식 어떠세요? 나쁘지 않네요. 솔직히 맛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물었을 때 하영이 한 말이 저를 당황시켰어요. 과장님, 중국에서도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땅을 보시면서 느낀 게 없으셨어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우린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먼저 못하죠. 그냥 일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영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세요? 정말 당황했어요. 갑자기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하영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오늘 과장님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예전 LH에서 일할 때 재개발 현장에 많이 갔거든요. 집 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과장님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면서요. 젓가락을 다시 들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야,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집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답답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결국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지방으로 가셨어요. 연락도 끊겼고요. 하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스템을 위한 건지.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LH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그 순간 제가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지 아세요? 하영의 눈물이 바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았거든요. 15년 동안 저도 똑같이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다. 시스템이니까. 일이니까. 그런 말들로 제 양심을 덮어가면서요. 과장님도 힘드시죠? 하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이 여자는 저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맞히는 걸까?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뭘 그리 심각하게 얘기하니 차나 마시고 가거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었거든요. 하영의 조용한 눈물과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계약 당일 제 손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시청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도장 꽝 찍고 끝날 일이었어요. 15년 동안 수백 번 해왔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계약서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린 과장님,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서울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계약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갑자기 어제 하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시죠? 그 말이 왜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길 때는 더 이상했어요. 용산 땅에서 본 그 작은 돌무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 재개발로 쫓겨난 사람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과장님, 하영이 제 옆에서 조용히 불렀어요. 제가 왜 그때 하영을 바라봤는지 아세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거든요. 이상하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도장을 찍어야 할 자리가 보였는데 제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왜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도장을 들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찍어왔던 그 도장이 갑자기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님, 왜 망설이세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의 가치가 머릿속에 남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울시 담당자는 뭔 소리인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고 하영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상해요. 분명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마음이 무겁다는 건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 아닐까요? 신중하게 생각한다고요? 네,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의미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베이징에 있는 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평생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정부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감정은 넣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청아, 나는 평생 사람보다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그게 후회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야 알겠더라고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도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계약은 해야죠. 그게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하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하지만 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하영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 계약은 해야 하지만 제 마음까지 팔 필요는 없구나. 도장을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계약을 끝으로 제 인생을 바꿔보자.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 결심이 얼마나 제 인생을 바꿔놓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보낸 메일 한 통이 중국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그때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울시청을 나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감정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었고 또 하나는 글쎄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 같은 거였어요. 하영이 시청 앞 계단에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그 표정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계약 성사를 축하드려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서글퍼 보였어요. 제가 왜 그때 발걸음을 멈췄는지 아세요? 하영의 그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정중한 말투가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과장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용산 땅에서의 대화, 할머니 식당에서의 눈물, 계약서 앞에서의 망설임,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제가 계속 창밖만 바라봤던 이유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계약은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내일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영이 했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노트북을 켜서 베이징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자꾸 멈춰지더라고요. 용산 부지 매입 계약 완료.
예정대로 내일 귀국 예정. 그렇게 쓰고 나서 제가 왜 갑자기 그 문장을 다 지워버렸는지 아세요?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빈 화면만 바라보다가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장님께 린이청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문장을 쓰기까지 정말 1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용산 부지 매입 계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결국 제가 쓴 문장은 이거였어요.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까 손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향후 2년간 문화연수 명목으로 체류하며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평생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메일을 다 쓰고 나서 발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또 1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발송 버튼을 눌렀을 때 제 가슴이 어떻게 뛰었는지 아시겠어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짜릿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서울의 야경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히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작이 될 줄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하영을 다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북촌 한옥길에서 하영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왜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단순히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영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한국에 남겠다는 결정 자체가 그녀에게도 충격이었기 때문일 텐데 전화로는 정말요? 왜요? 라고만 짧게 물었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느껴졌거든요. 북촌에서 만나실래요? 거기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요. 하영이 제안한 그 장소가 왜 하필 북촌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곳이 하영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한옥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계속 두리번거렸던 이유는 이런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인데 기와지붕과 돌담길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불빛들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찻집 앞에서 하영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업무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설레었을까요? 하영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 같은데 회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과장님, 정말 오셨네요. 하영이 저를 보며 웃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어색해했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업무적인 만남을 가져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찻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 하영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왜 남으셨어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다만 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진실했는데 그 이유는 하영 앞에서는 왜인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선 내가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영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을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번져 나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도 LH를 그만두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거요. 제가 그때 왜 갑자기 하영의 손을 바라봤는지 아세요? 그녀가 찻잔을 잡고 있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과장님도 그런 느낌 받으셨죠? 중국에서 일할 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15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는데 매일 반복되는 회의들, 감정 없이 처리하는 서류들,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제 마음까지도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영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영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요? 네, 당신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보여줬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용산 땅에서, 할머니 식당에서, 그리고 계약서 앞에서도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하영의 눈에서 또다시 그 따뜻한 빛이 번져나왔어요. 과장님, 이제 그냥 위청이라고 불러주세요. 과장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그때 하영이 보인 미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봄날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럼 저도 그냥 하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순간 찻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업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된 거죠. 창밖으로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이 보였는데 그 평화로운 모습이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국에 남기로 한 진짜 이유가 이거구나. 단순히 나라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 6개월 후 용산 땅 근처에 작은 자취방을 얻고 한중문화연구소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제가 왜 그렇게 떨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베이징에서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맨손으로 시작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짜릿할 줄은 몰랐어요. 하영과 매주 만나는 공원 산책이 언제부터 제 일주일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세 번째 만남 즈음부터였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그저 일요일 오후 2시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용산가족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영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처음으로 제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청 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영이 항상 먼저 묻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15년간 중국에서 일하면서 누구도 저에게 오늘 어땠냐고 진심으로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은 한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하영이 보이는 그 진심 어린 기쁨의 표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어느 날 하영이 갑자기 제게 물었던 질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위청 씨는 지금 행복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못했는지 아세요? 평생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항상 성공, 성과, 임무 완수 이런 것들만 중요했지. 행복은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겨졌어요. 저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영의 눈에서 뭔가 촉촉한 것이 글썽이는 걸 봤는데 그 이유는 제 목소리에서 진짜 솔직함이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제가 그때 한 대답이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그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 순간 하영의 볼이 살짝 붉어지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희의 만남도 조금씩 변화해갔는데 처음에는 공원 벤치에서만 만나던 것이 카페에서, 맛집에서, 때로는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하영이 어릴 때 꿈이 건축가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아시겠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에서 부동산학과로 전과해야 했고 결국 LH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길이 아니었다면 위청 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영이 그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한강 공원을 함께 걷다가 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을 때 하영이 보인 의아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이유는 그 순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간절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영 씨. 네.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땅을 사러 왔지만 결국 이 도시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마침내 꺼낸 그 말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아마도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요? 하영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도시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는데,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영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제가 느낀 그 따뜻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도 이청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39년을 살면서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답은 없었다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한국에서의 삶이, 하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진짜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